노년에 자식에게 이렇게 8가지 잘해주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루가 지나면 하루를 잃는 것이고 하루가 즐거우면 하루를 버는 것입니다. 하루를 즐겁게 보내면 그만큼 인생이 이득이라는 뜻이지요. 돈은 결국 자식들의 것이 됩니다. 지위는 잠시 빌린 것에 불과하고 영광은 이미 지나간 과거일 뿐입니다. 진정 우리 자신의 것은 오직 건강뿐입니다. 1000가지 지혜 채널을 시청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모는 늘 자식들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합니다. 자식들이 배고프지 않고 남들처럼 잘 입고 잘 지내도록 모든 것을 희생하지요. 가족은 가장 안전한 곳이며 자식이 어려움에 처하거나 위험에 처했을 때 돌아갈 수 있는 피난처입니다. 부모의 눈에는 아무리 자식이 커도 여전히 삶을 배우고 알아가야 할 어린아이에 불과합니다. 자식은 부모의 돈을 마음껏 쓸 수 있지만 부모가 자식의 돈을 쓰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부모의 집은 자식의 집이 되지만 자식의 집은 부모의 집이 아닙니다. 자식이 아프면 부모는 걱정하며 동분서주하지만 부모가 아플 때는 자식은 그저 고개만 돌려 괜찮으세요? 라고 묻고는 다시 제 갈 길을 갑니다. 부모는 늘 자식을 걱정하고 염려하지만 자식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우리의 삶을 좀 더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8가지 행동을 피해야 합니다. 그럼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저 1000가지 지혜와 함께 이 이야기를 듣고 곰곰이 생각해 보시죠. 첫째, 자식의 삶에 너무 깊이 개입하지 마세요. 우리 눈에는 자식이 가장 훌륭한 아이로 보입니다. 우리는 망설임 없이 너는 정말 재능이 많아, 넌 정말 예쁘구나와 같은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또한 식사부터 잠자리까지 자식의 모든 것을 신경 쓰고 돌봐주지요. 하지만 자식을 위해 희생하고 걱정해야 한다는 마음에 정작 자신을 잊어버리곤 합니다. 자신이 미처 하지 못했던 일들이나 이루지 못했던 소망들도 뒤로 한 채 말입니다. 부모는 종종 자식의 사생활에 너무 깊이 개입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자식의 침실을 확인하거나 일기장을 읽으며 경계를 넘어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식과 어울리고 보살피고 그들의 삶에 동참하려는 노력은 물론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너무 지나친 관심과 개입은 자식에게 보이지 않는 부담감을 안겨줍니다. 부모의 통제 속에서 자란 아이는 늘 마음속에 슬픔을 품고 살아갑니다. 부모가 삶에 지나치게 개입하면 아이는 마치 갇힌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때 아이는 우울해지고 활력을 잃으며 반항할 기회만 엿보게 되지요. 62세의 한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2살 된 아들을 두고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 가정 형편이 어려웠습니다. 홀로 어린 아들과 연로하신 시어머니를 모시며 살아가야 했지요. 삶은 늘 빠듯했고 부족함의 연속이었습니다. 아들이 6살이 되던 해 시어머니마저 돌아가셨고 저는 눈물을 머금고 아들을 친정 부모님께 맡긴 채 해외로 나가 돈을 벌었습니다. 아들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고 싶었거든요. 오랜 세월이 흘러 아들은 점점 더 고집불통이 되어갔습니다. 결국 저는 일을 정리하고 아들 곁으로 돌아오기로 결심했습니다. 많은 노력 끝에 아들은 제대로 된 기술을 배우고 좋은 직장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후 아들은 여자친구를 데리고 와 결혼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딸아이의 행동을 보며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었지만 두 아이가 너무 사랑하는 모습에 마지못해 승낙했습니다. 심지어 제가 평생 모은 돈을 모두 털어 신혼부부에게 도시의 아파트를 사주기까지 했지요. 그리고 저는 외롭게 시골집에 남아 지냈습니다. 얼마 전 일이 있어 아들네 집에 들렀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던 중 저는 며느리가 아이를 가지게 되면 제가 와서 아이를 돌봐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며느리는 얼굴이 굳어지며 침실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아들이 며느리를 따라 들어가자 저는 며느리의 큰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다음에 아버님께 우리 일에 간섭하지 말라고 전해주세요. 집을 사주었다고 해서 언제든 마음대로 오고 가고 하고 싶은 말을 다 해도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들이 아내에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화내지 마, 울지 마. 내일이면 어머니 가실 거야. 당신이 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고통받게 두지 않을게. 마치 제 심장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날 아침 어머니는 가장 빠른 차를 타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길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몇 번이고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엄마로서 무엇을 잘못한 걸까?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것이 과연 잘못이었을까? 자식에게 모든 재산을 쏟아붓고 나서 그런 차가운 말을 듣게 된다니요. 부모가 자식에게 늘 최고의 것을 주고 싶어 하고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란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청자 여러분, 현대사회는 삶과 함께 사람들을 더욱 자유롭게 만들고 사고방식 또한 더욱 개방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심지어 부모 자신도 늙어서 자식에게 많이 의존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 부모는 자식의 삶을 존중해야 합니다. 강압적인 방식으로 길을 인도하는 것은 자식에게 좌절감과 불쾌감을 안겨주고 부모로부터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할 뿐입니다. 둘째, 자식이나 손주에게 옛날 이야기를 너무 늘어놓지 마세요. 나이 든 사람, 특히 부모들은 자신의 옛날 이야기를 꺼내며 자식들에게 비교하거나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살기를 바라면서 말입니다. 한 시어머니는 며느리에 대해 너무 편하게 살아서 탈이야 라며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그녀는 며느리가 예비시댁에 처음 온 날부터 너무 자유분방한 모습에 이미 불만을 품고 있었습니다. 결혼도 안 했는데 둘이서 너무 붙어 다니는 거야. 옛날에는 감히 상상도 못할 일인데 말이야. 시어머니는 자신이 처음 시댁에 갔을 때 바로 부엌으로 달려가 정리하고 예비 시어머니를 도왔다고 했습니다. 식사 때도 밥솥 앞에 앉아 7 식구 모두에게 밥을 떠줘야 했고 밥그릇을 입에 가져가려다 시동생들이 밥을 다 먹고 새 밥을 달라고 그릇을 내밀면 밥을 내려놓아야 했다고 했습니다. 한 끼 식사 내내 밥은 반 그릇밖에 먹지 못했고 식사가 끝나면 설거지에 집안일까지 다 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며느리는 앉자마자 허겁지겁 밥 한 그릇을 먹고는 일어서서 다들 드세요. 저는 아침을 늦게 먹어서 아직 배고프지 않아요. 라고 말하더랍니다. 온 가족이 식사를 하든 말든 그녀는 거실 테이블에 앉아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다음으로 불만을 가진 것은 며느리가 혼전에 임신했다는 것입니다. 시어머니도 손주를 보고 싶었지만 그래도 첫날 밤까지는 지켜야 하는데 결혼식 날 배가 남산만해져서 시집을 오다니 너무 보기가 민망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남들이 보면 딸을 잘못 키웠다고 할 게 뻔하다고요. 게다가 며느리는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저희는 단기 생활 정책을 실천하는 중이에요 라며 자랑까지 하더랍니다. 마치 대단한 일이라도 되는 양말입니다. 며느리의 친구들, 심지어 몇몇 어른들까지 합세하여 그렇게 하는 게 더 확실하다. 나중에 결혼해서 불임치료에 돈 쓰는 것보다 훨씬 낫지 라고 칭찬까지 해주었다고 합니다. 시어머니는 자신이 결혼하고 나서 남편이 몸에 손대기만 해도 기겁하고 몸을 움츠려 어린 남편이 한참을 애를 먹다가 며칠 후에야 겨우 첫날 밤을 치렀던 과거와는 너무나 다르다고 한탄했습니다. 솔직히 결혼하고 1년이 지나 아이를 낳고도 남편에게 한 번도 편하게 대해준 적이 없었어요. 지금 손주 볼 나이가 되었는데도 저는 아직도 잘 때 불을 켜지 못해요. 남편이 불을 다 꺼야만 몸을 허락했죠. 아니, 임신 7개월밖에 안 됐는데 며느리는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해요. 뭐든지 남편이 다 떠먹여줘야 한다니까요.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거만하게 걷고 가끔 아프다고 남편에게 부축해달라고 하는 모습을 보며 속으로 마치 아무도 아이를 낳아본 적 없는 사람처럼 구는군 하고 생각했습니다. 옛날에 시어머니는 해산일 당일까지 일하러 나갔고 직장에서 진통이 오자 홀로 3년차를 불러 병원에 갔다고 합니다. 이틀 가까이 진통을 겪은 후에야 아이를 낳았는데 요즘처럼 의사에게 부탁해서 쉽게 수술로 아이를 낳는 것과는 너무나 다르다고 불평했습니다. 저는 아이가 병원에서 태어난 후에 초유를 먹이라고 했는데 며느리가 단번에 말하더군요. 저는 제왕절개 수술을 해서 항생제를 썼으니 젖이 안 나와요. 일단 분유를 먹일게요. 정말 무심하고 이기적인 엄마 같으니라고. 자기만 생각하고 아이는 생각하지 않아요. 소젖으로 아이를 키우다니 아무리 소젖이라도 엄마 젖만 하겠어요? 그런데 아들과 며느리 둘 다 반박하며 엄마 다들 그렇게 키워요 라고 말하더랍니다.
아이가 다 컸는데도 기저귀만 채우고 배변 훈련을 시키려 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에게 밤낮으로 기저귀를 채워놓으니 아침에 갈아준 기저귀는 오줌이 잔뜩 차서 1kg이나 나갔습니다. 아기가 기저귀 발진이 생기는 것도 무리가 아니었지요. 아들과 며느리가 아이 키우는 모습을 보면 저는 답답하고 무력해서 아무 조언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은 뭐든지 반박하고 온갖 핑계를 댑니다. 다들 그렇게 한다는 핑계까지 대면서요. 옛날에는 생후 3개월부터 아이에게 묽은 밥을 먹였고 약간의 설탕을 넣으면 맛있다고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생후 5개월이 되어야 이유식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분유만으로도 충분한 영양분이 있기 때문이라나요. 이유식을 시작할 때는 더 짜증이 났습니다. 한두 숟가락만 먹이며 맛만 보여주는데 그걸 익숙해지기라고 부르더군요. 2주일이 지나서야 겨우 양을 조금 늘렸습니다. 아이가 짭짤한 죽을 먹을 수 있게 되자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모든 재료를 조금씩 넣고 심지어 저울로 정확히 무게를 재서 조리법을 지키더군요. 옛날에는 모든 것을 넣고 푹 삶은 다음 부드럽게 으깨고 물기를 뺐는데 말입니다. 지금은 모든 것을 믹서에 갈아버리니 아디죽이라고 만든 것이 온통 초록색, 빨간색, 하얀색, 분홍색으로 얼룩덜룩하고 걸쭉해서 도무지 뭐가 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시어머니가 너무 까다롭게 하지 말라고 조언하자 아들과 며느리는 또다시 반박하며 영양분이 충분하고 미네랄과 비타민도 충분하니 겉모습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며 자신들이 피곤하다고 하더군요. 시어머니는 무력감을 느끼며 비꼬기도 하고 잔소리하며 타이르기도 하고 심지어 화를 내거나 꾸짖기도 했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자 상처받고 무시당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한때는 자식들이 원하는 대로 키우든 말든 내버려 두자. 나는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말은 쉽지만 실천은 어렵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이 눈앞에 버젓이 보이는데 어떻게 모른 척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시어머니의 눈에는 거슬렸습니다. 모자간의 다툼이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가장 아픈 것은 아들마저 아내 편을 들어 자신에게 대항했다는 것입니다. 집에 엄마와 아들 단둘인데 설마 아들과 며느리를 따로 놔다 살라고 내쫓을 수도 없고 옛날이 그립고 아쉽다는 감성은 비단 아이를 낳고 기르는 문제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사회적 문제에서 많은 사람이 공통으로 느끼는 감정입니다. 많은 사람이 언제쯤 옛날처럼 될까 하고 바랍니다. 그러나 시간은 결코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나간 옛날 이야기를 자식에게 계속 이야기하고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셋째, 집을 자식에게 팔고 우리의 즐거움마저 팔아버리지 마세요. 수십 년간 공무원으로 일하며 한 푼 두 푼 아껴 모은 김할머니는 마침내 시골에 건듯한 2층 집을 지었습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막 은퇴하고 노년의 여유를 즐기기 시작하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때 도시에 살던 아들 부부가 찾아와 이 집을 팔고 그 돈으로 아파트에 함께 살자고 설득했습니다. 수십 년간 고영에서 정이 들어 살았던 노부부는 이웃들을 떠나 도시로 가는 것이 내키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아들과 며느리가 부모님도 나이가 있으시니 혹시라도 아프시면 자식들이 곁에서 돌봐드리는 것이 편하잖아요. 시골집은 지금 값이 많이 나갑니다. 파시면 도시 아파트의 절반값은 될 거예요. 저희가 몇 년간 월세를 내고 아이들 보육료까지 합치면 부모님 연금보다 더 많이 나갑니다. 와 같은 온갖 이유를 대며 거듭 간청했습니다. 김할머니는 며느리의 말을 듣자 마음이 아프고 돈이 아까워 박할아버지에게 집을 팔아 아들이 아파트를 사는데 보태주자고 설득했습니다. 그렇게 노부부는 도시로 올라가 손주를 돌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같은 마을에 시집간 딸은 반대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집을 팔아버리면 나중에 손주들이 외갓집에 오고 싶어 할 때 갈 곳이 어디 있어요? 김할머니는 딸의 팔을 토닥이며 도시로 올라가면 되지. 오빠는 식구들이랑 손주들도 볼 겸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빠는 너는 시집간 딸이니 시댁에 충실해야지. 너무 깊이 간섭하지 마라 라고 끼어들었습니다. 김할머니 부부의 딸은 속으로 억울했지만 어쩔 수 없이 참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노부부는 아들 부부와 함께 도시에서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몇 달 후 박 할아버지는 숨이 막히는 듯한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거의 온종일 방 내벽 안에 갇혀 있는 것이나 다름없었고 마치 유치장 같았습니다. 매일 아침 손주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오후에는 학교에서 손주를 데려왔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이웃을 만나면 고개를 숙여 인사만 할 뿐 시골에서처럼 친밀하게 대화하지 못했습니다. 아파트 같은 층에는 박 할아버지 또래의 은퇴한 노인들이 몇 분 계셨지만 그들은 손주를 돌볼 필요가 없어 부업을 찾아서 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박 할아버지는 손주가 학교에 가면 TV만 친구 삼아 시간을 보냈습니다. 김 할머니는 집에서 아기 손주를 돌보고 집안일을 하고 빨래를 하며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아기 손주는 밥도 잘 먹지 않고 자주 울어서 할머니는 씨름을 해야 했습니다. 노부부의 아들 부부는 아침 일찍 나가 밤늦게야 돌아왔고 직장에서 저녁을 먹고 오는 날도 많았습니다. 김할머니가 아침을 준비하지 않는 날이면 아들 부부는 외식하러 나갔습니다. 며느리는 노부부가 손주를 돌봐주니 더욱 늦게 들어오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여러 날 김할머니가 저녁 식사를 다 준비하고 손주들을 깨끗하게 씻기고 옷까지 정리해서 옷장에 넣어두면 그제야 며느리가 돌아왔습니다. 며느리는 일주일에 한 번만 슈퍼마켓에 가서 식료품을 미리 사서 냉장고에 넣어둘 뿐 아무것도 직접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노부부는 며느리에게 잔소리하고 싶었지만 혹시라도 며느리가 기분 상할까봐 망설였고 아들에게 말하면 부부 둘 다 바빠서 늦게 들어오는 게 당연해요. 부모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은 하시고 못 하시겠으면 그냥 두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점차 노부부는 그런 생활에 익숙해졌습니다. 수십 년간 시골에서 살며 밭에서 직접 기른 신선한 채소를 먹던 버릇이 있었는데 어떤 날은 김할머니가 호박잎국이 먹고 싶어도 말하기 어려웠습니다. 혹시라도 며느리가 자신들이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한다고 생각할까봐 두려워 결국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종종 고향과 이웃들이 그리울 때면 김할머니는 딸에게 전화해서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딸은 부모님이 힘들어하는 것을 알고는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녀는 반쯤 농담 삼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부모님은 말 그대로 무료 가정부나 다름없네요. 아니, 가정부보다도 못해요. 가정부는 월급이라도 받잖아요. 명절에는 쉬고 고향에 갈 수도 있는데 말이죠. 김할머니는 딸의 말을 듣고 서글퍼지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딸아이는 우리가 돌아갈 집이 없다고 생각하는 모양이구나. 할머니는 할아버지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었고 할아버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몇 년 후 둘째 손주도 큰 손주처럼 유치원에 다니며 점심을 먹게 되자 김할머니 부부는 좀 더 여유로워졌습니다. 이때부터 며느리가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아파트 관리비, 아이들 학비 등 지출에 대해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번 며느리가 고의로 불평하는 것을 보며 노부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노부부는 며느리에게 한 사람의 연금을 생활비로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아프셨을 때 할아버지는 혼자 할머니를 병원에서 돌보셨고 게다가 모든 병원비는 할아버지가 모아둔 돈으로 지불해야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다행이다. 우리가 가진 것을 모두 다 주지 않아서 안 그랬으면 며느리에게 한 푼 한 푼 구걸해야 할 뻔했으니 말이야 하고 생각했습니다. 여러 밤을 고민한 끝에 노부부는 도시를 떠나 시골로 돌아가 노년의 삶을 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손주들도 이제 다 커서 노부부의 손길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노부부가 가장 후회하는 것은 평생을 바쳐 지은 집을 팔아버렸다는 것입니다. 돈이 있어도 다시 살 수 없는데 더구나 노부부의 돈은 아들에게 모두 주어버렸으니 말입니다. 시골로 돌아가면 이제 살 집도 땅도 없습니다. 만약 딸네 집에서 신세 진다면 사람들이 비웃을 것이었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아들에게 작은 땅을 사서 기와집을 짓고 조상님을 모시고 부부가 비바람을 피할 곳을 말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뜻밖에도 아들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부모님이 시골로 돌아가기로 결정하셨으니 저희 부부도 말릴 수 없지만 지금 당장은 돈이 없습니다. 부모님 연금을 담보로 은행에서 임시로 대출 받으시면 어떠세요? 나중에 저희에게 돈이 생기면 갚아드릴게요. 아들의 차가운 말에 노부부는 그저 씁쓸하게 입을 다물고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시골 마을에서 모든 일을 어떻게 숨길 수 있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아는 사람들은 모두 그 노부부를 안타까워했습니다. 사람들은 절대 어리석게 집을 팔고 자식들과 함께 도시에 가서 손주를 돌보지 말라고 서로에게 충고했습니다. 넷째, 자식이 보답해주기를 바라며 온 힘을 다해 자식을 키우지 마세요. 어떤 부모든 자식이 나중에 자신을 잘 대해주기를 바라며 온 힘을 다해 자식을 키웁니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가물치가 자식을 위해 몸을 던진다. 이는 부모의 자식에 대한 사랑과 희생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가물치는 연못, 호수, 수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민물고기입니다. 그러나 지역에 따라 이 물고기를 가물치, 뱀대가리 물고기 등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가물치의 번식 특성은 산란기가 되면 어미 물고기가 수생식물 속에 둥지를 틀고 알을 낳은 후 바로 그 아래에 숨어 알을 조심스럽게 지키는 것입니다. 새끼 물고기들은 매우 많이 부화하여 무리를 지어 다니는데 이를 용선무, 룡전무라고 부릅니다. 어미는 위험한 물살을 만날 때마다 새끼들을 입에 물고 깊이 잠수하여 안전해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는 새끼들이 물 위나 물가에서 자유롭게 먹이를 찾도록 풀어주고 어미는 그 아래에서 새끼들이 자립할 때까지 지켜봅니다. 이야기에 따르면 아주 오랜 가뭄으로 연못의 물이 말라버렸습니다. 가물치 새끼들의 먹이는 그래서 더욱 귀해졌지요. 새끼 물고기들은 아무것도 찾지 못해 소란스럽게 몸을 뒤척였습니다. 어미 가물치는 새끼들을 불쌍히 여겨 물 밖으로 뛰어올라 먹이를 찾아 헤맸습니다. 불행히도 어미 가물치는 개미떼를 만났고 죽은 척 가만히 누워 있었습니다. 개미들은 먹이를 발견했다고 생각하고 신호를 보내 서로를 불러 모아 어미 가물치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햇볕이 뜨거워 어미 몸을 감싸던 점액이 점점 말라갔습니다. 수많은 개미들의 침과 독침이 뼈를 저리게 하고 마비를 일으켰습니다. 어미 가물치는 새끼들이 배불리 먹을 생각에 고통을 참아냈습니다. 개미 군대가 어미 가물치 온몸을 뒤덮자 어미는 몸을 구부려 천천히 물가로 기어갔습니다. 흙과 개미떼는 점점 더 몸에 달라붙어 두꺼워졌습니다. 그들은 눈과 아가미까지 물어뜯어 어미 가물치는 어지럽고 멍해졌습니다. 어미 가물치는 배고픔과 갈증, 탈수, 기력 상실로 언제 죽음이 닥쳐올지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배고픈 새끼들을 생각하며 어미는 계속해서 물가로 기어갔습니다. 가물치 어미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마침내 물가에 도달했습니다. 이때 어미는 힘껏 몸을 높이 던져 물속으로 떨어졌습니다. 수백 마리의 개미들이 물 위로 떠올랐습니다. 배고팠던 새끼 가물치들은 기뻐하며 어미가 온 힘을 다해 가져온 먹이를 허겁지겁 먹어치웠습니다. 다음날 아침, 사람들은 어미 가물치의 시체가 연못에 떠 있고 새끼 물고기들이 어리동절한 듯 그 주위를 맴도는 것을 보았습니다. 부모는 이렇게 온 마음을 다해 자식을 돌보지만 그저 늙어서 자식이 자신을 잘 대해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러나 삶에서 누가 무엇을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늙어서 자식이 자신을 잘 대해줄까요? 아니면 나중에 자식들이 부모를 버리고 자신들의 삶을 살아갈까요? 많은 경우 부모가 자식에게 모든 좋은 것을 다 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식은 나중에 부모를 남처럼 대합니다. 한 홀어머니는 일찍이 남편에게 버림받고 홀로 아들을 키웠습니다. 그녀는 교사라는 그리 많지 않은 수입으로 아들을 훌륭하게 키워냈습니다. 어릴 적 아들은 매우 착하고 순종적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힘들게 키웠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미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아들은 대학 졸업 후 미국에 남아 일을 하며 많은 돈을 벌었고 집을 사고 결혼하여 행복하고 따뜻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은퇴를 3달 앞두고 어머니는 아들에게 자신의 소망을 담은 편지를 서둘러 보냈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키워 노후를 의지하려는 자신의 계획이 아름다운 결말을 맞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매우 기뻐했습니다. 주변 친구들과 친척들의 부러운 시선도 한몫했지요. 그래서 그녀는 아들의 답장을 기다리면서 한편으로는 집을 팔고 은퇴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은퇴 전날 밤 그녀는 미국에서 아들이 보낸 답장을 받았습니다. 편지를 열어보니 미화 3만 달러짜리 수표가 동봉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매우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는 아들이 돈을 보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서둘러 편지를 열었고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엄마, 아내와 제가 상의한 결과 엄마를 미국으로 모시고 함께 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엄마가 저를 키우신 공은 인정하지만 그 모든 양육비는 현재 시세로 약 2만 달러 정도인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조금 더 보태서 이 3만 달러 수표를 보내드립니다. 바라건대 앞으로는 저에게 편지를 쓰지 마세요. 이런 이야기들도 더 이상 하지 마시고요. 어머니는 이 편지를 다 읽고 나서 눈물을 풍풍 쏟았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이 현실을 받아들이기란 정말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바다처럼 넓은 어머니의 마음은 아들을 탓하지 않았고 그저 너무나 불공평했던 자신의 삶이 서글펐을 뿐입니다. 젊어서는 홀로 자식을 키웠고 이제 의지할 곳이 필요할 때도 여전히 홀로 남겨졌으니 그녀의 마음은 칼로 베이는 듯 아팠습니다. 그 후 그녀는 절을 찾아 불교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간 공부하고 나니 마음이 평온해지고 가벼워졌으며 모든 것이 명확하게 이해되었습니다. 그녀는 그 5만 달러로 전 세계를 여행했습니다. 생애 처음으로 그녀는 세상을 넓게 볼 수 있었고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깨달았습니다. 모든 분노가 풀린 듯 그녀는 평온한 마음으로 아들에게 편지를 쓸 수 있었습니다. 5째,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마세요. 만족할 줄 알아야 행복합니다. 우리는 무한한 욕망 때문에 늘 불만족스럽게 살아갑니다. 예쁜 집, 고급 차,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너무 많은 것을 원하고 만족할 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늘 걱정하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욕망을 이루지 못하면 하늘이 불공평하다고 원망하고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복하고 즐겁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지 여부는 늘어나는 부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줄어드는 부분에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삶의 모든 짐과 걱정을 버릴 수 있을 때 비로소 진정으로 평온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왕陽明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세대의 사람들은 매우 노력하지만 날마다 늘어나기를 바라지 않고 날마다 줄어들기를 바란다. 욕망을 조금이라도 줄이면 바로 하늘의 이치를 일부 이해하는 것이고 아무리 소박할지라도 가볍고 즐겁게 살 수 있다.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많이 먹으면 제대로 씹을 수 없고 마음속에 너무 많은 것을 담으면 정신과 영혼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니 굳이 너무 많이 생각해서 자신을 괴롭힐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삶을 살면서 누구나 자신이나 타인으로 인해 생기는 번뇌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빨리 잊어버려 삶을 즐기려 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거기에 집착하여 날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하며 마음을 지치게 만듭니다. 편안하게 살려면 생각을 줄이세요. 자신에 대해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영원히 자기 자신뿐입니다. 삶은 언제나 순탄할 수만은 없습니다. 즐겁게 살아도 하루는 지나가고 번뇌하며 살아도 하루는 지나갑니다. 그러니 어찌 자신을 즐겁게 하루하루 살게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6째, 화내지 마세요. 노년에는 사소한 일에도 쉽게 화를 내거나 삐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이 쓸모없고 불필요한 존재가 되었다는 느낌이 우리 심리에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든 분노는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분노는 추악한 행동과 말로 이어지며 자신의 인격과 존엄성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존경심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노년의 가장 중요한 것은 즐겁고 낙관적인 정신으로 평온한 마음으로 노년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편안해야 질병이 우리를 공격할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건강이 넘치고 마음이 편안할 때 비로소 이 세상에서의 남은 세월이 진정으로 신선경과 같아질 것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진지하게 받아들이면 당신이 지는 겁니다.
이 말은 이 나이가 되면 삶의 몇몇 사람들과 사건들에 대해 눈 감아줄 필요가 있다는 뜻입니다. 도덕적, 법적 규칙을 위반하지 않는 일이라면 굳이 너무 경직되거나 원칙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너그럽고 즐겁게 살아야 평생을 평온하게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